자와 함께 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요? 매일 밤 다녀왔어라고 인사하는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웃으며 어서 와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직접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더 증거를 모아야 하나? 이혼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눈이 감겼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6시였습니다. 1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 아침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누구와 바람을 피우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은정이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은정아, 탐정 아는 사람 없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확인했어? 진짜였어? 은정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진짜였어. 다른 여자랑 빌라에서. 은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 한숨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지. 근데 더 알아야 할 것 같아. 정확히 누군지, 언제부터인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알겠어. 내가 아는 탐정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소개해 줄게. 은정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겨우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탐정을 고용한다. 결혼 15년 만에 남편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쓴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탐정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은정이가 정해준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중년 여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 머리는 단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정희.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 씨. 김정희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김정희 씨가 커피를 권했습니다. 먼저 커피 드시죠. 긴장 푸시고. 네.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마실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김정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분, 먼저 마음 단단히 하세요. 진실을 알고 나면 더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의심이지만 확인하고 나면 현실이 되니까요. 그래도 조사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알아야 해요. 이대로 계속 불안하게 살 수는 없어요. 확실히 알아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잖아요. 김정희 씨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남편분 정보 알려주세요. 이름, 나이, 직장, 평소 일과 최근 행동 패턴.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정우진 43세입니다. 건설회사 과장이고 여의도에 있는 회사예요. 평소에는 저녁 7시쯤 퇴근하는데 요즘은 10시 넘어서 들어와요. 야근이라고 하시나요? 네, 야근한다고 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근데 거짓말이에요. 제가 직접 미행해 봤거든요. 김정희 씨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직접 미행하셨어요? 네. 그래서 빌라 주소도 알아냈어요. 여자 외모도 봤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김정혜 씨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빌라 외관, 2층 창문,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뒷모습. 촬영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기본 정보는 충분해요. 그럼 이 여자가 누군지, 남편이랑 어떤 관계인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알 수 있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신원 조사하고 만남 패턴 파악하고 금전 거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기본 조사는 끝날 겁니다. 김정혜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일주일에 200만 원입니다. 미행, 사진 촬영, 신원 조사, 보고서 작성 포함이에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고요. 2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돈은 제 비상금에서 냈습니다. 결혼하고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보태려고 혹시 급할 때 쓰려고 몰래 모아둔 돈. 그걸 남편 조사하는 데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사 시작하면 매일 간단한 보고 드릴게요. 문자로 주요 동선이랑 사진 보내드리고 일주일 후에 최종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혜 씨가 설명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시작됐습니다. 남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일주일 동안 김정혜 씨가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간단한 보고였습니다. 오늘 회사 퇴근 후 신논현역으로 이동. 논현동 빌라 2층 방문. 오후 7시 30분 도착, 밤 11시 30분 퇴실. 여성과 함께 강남역 인근 한식당 방문. 식사 후 빌라로 복귀. 사진 첨부. 사진들이 함께 왔습니다. 남편이 그 빌라에 가는 사진. 여자와 나란히 걷는 사진.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호텔 사진도 왔습니다. 강남 호텔 투숙. 오후 8시 체크인. 이길 오전 7시 체크아웃. 남편과 여자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위액만 나왔습니다. 쓰라렸습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매일 밤 그 문자를 받으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지? 낮에는 다른 여자랑 호텔에 가고 밤에는 집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자는 사람. 일주일 후 김정혜 씨가 최종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A사 용지 10장 분량. 투명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수십 장. 보고서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충격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조사 대상 정우진 남 43세 조사 기간 2025년 11월 10일 11월 16일 조사 목적 외도 의심에 따른 행적 조사.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자 신원 정보가 나왔습니다. 관계자 한지영 여 34세 직업 인테리어 디자이너 소속 디자인 팀장 거주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3-45 2층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 사망 형제자매 없음. 가족관계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모 사망 형제자매 없음.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관계 시작 시점 약 8개월 전 추정 만남 계기 업무 협력 프로젝트. 한지영 소속 회사가 정우진 소속 회사와 협력 관계.
올해 3월경 인테리어 프로젝트 진행하며 접촉 시작. 업무 종료 후에도 개인적 만남 지속. 8개월. 거의 1년이나 됐습니다. 제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게 3개월 전이었으니 그 전 5개월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만남 빈도 주 4-5회 주요 만남 요일 월, 화, 수, 목요일 만남 시간대 평일 저녁 7시자정 주말 만남 확인되지 않음 주말에는 주로 가족과 시간을 보냄. 주 4-5회. 거의 매일 만난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집에서 오늘도 야근이구나 힘들겠다 생각하며 기다리는 동안. 만남 장소. 한지영 자택 논현동 빌라 2층 -70%. 강남 일대 레스토랑 -15%. 카페 -10%. 호텔 -5%주 1회 정도.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식당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라벨라비타 이탈리안 레스토랑, 스시 하나 1식당, 청기와 한식당. 모두 1인당 5만 원 이상 하는 곳들이었습니다. 금전 관계. 매월 정기 송금 50만 원 매달 25일 생활비 명목. 데이트 비용 월 평균 30만 원. 선물 구매 15만 원 확인된 것만. 월 총 지출 약 95만 원. 거의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을 다른 여자한테 쓰고 있었습니다. 제 생활비가 40만 원인데 저는 쌀 한 포대 살 때도 가격 비교하면서 사는데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10월 5일 백화점 여성 의류 코너 38만 원. 10월 12일 주얼리 25만 원. 10월 20일 호텔 레스토랑 18만 원. 10월 27일 백화점 화장품 코너 22만 원. 선물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옷, 액세서리, 화장품. 저한테는 결혼 기념일에도 꽃 한 송이 안 사주는 사람이. 다음 페이지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남편이 여자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해변을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실루엣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찍은 사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편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 부드러운 눈빛. 남편은 저와 있을 때 저렇게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데이트할 때도 결혼 기념일에도 아이들 돌잔치 때도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김정혜 씨가 물 한 잔을 건네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김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특이사항 대상자 한지영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됨. 방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 방문 요일 매주 화요일 오전. 방문 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동행 여부 정우진이 동행하는 경우 많음 70%. 비고 환자 본인인지 보호자인지는 미확인. 병원? 암센터? 저는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왜 암센터를 가지? 혹시 한지영이 아픈 건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픈 건가? 하지만 가족 관계에 부모 사망, 형제자매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혜 씨, 이 병원 방문은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대상자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더라고요. 암센터예요. 혼자 갈 때도 있고 남편분이 동행할 때도 있어요. 화요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가요.
혹시 한지영이 아픈 건가요? 그건 확인하지 못했어요. 환자 정보는 개인정보라 알아내기 어렵거든요. 병원 안까지 따라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어서요. 더 조사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고 시간도 더 필요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암센터? 왜? 한지영이 아프다는 건가? 그럼 남편이 아픈 여자를 돌보고 있다는 건가?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죠? 아픈 여자라고 해서 바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더 조사할까요? 김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하잖아요. 더 알 필요 없어요. 김정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가 조사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보고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15년 결혼 생활이 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봤습니다. 눈물이 마스크 안쪽을 적셨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 역을 지나칠 때마다 이혼해야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학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보고서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사진 하나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한테 상의해야겠다고.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제 어머니, 72이십니다. 엄마,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 왜 그래? 우진이가 뭐 잘못했어? 엄마, 말하기 힘든데. 우진이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지금 바로. 아이들은 학원 갔어요. 그럼 지금 바로 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가디건만 걸치고 나와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빨리 들어가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대추차였습니다. 손에 찬 잔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미선아, 울지 마. 천천히 말해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야근이 잦아진 것, 휴대폰을 숨기는 것,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것,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 카드 내역에 나온 호텔과 레스토랑. 그리고 제가 직접 미행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논현역까지 따라간 것, 빌라 앞에서 기다린 것, 남편과 여자가 함께 나오는 걸 본 것, 식당에 가는 걸 따라간 것, 2시간을 기다린 것, 탐정을 고용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행한 것, 매일 밤 받은 보고 문자들, 그리고 오늘 받은 최종 보고서. 보고서를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하나하나 보셨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한지영의 신원 정보를 보실 때 어머니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부모 사망, 형제자매 없음.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만남 빈도를 보실 때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주 4-5회. 거의 매일이네. 금전 관계 부분을 보실 때는 눈썹을 찌푸리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사진들을 보시면서 어머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남편과 한지영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을 보실 때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녀석이. 식당에서 마주보고 웃는 사진을 보실 때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잘못 봤구나. 우진이를 너무 착한 애라고만 생각했어. 놀이공원 사진을 보실 때는 입술을 깨무르셨습니다. 남편이 여자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저렇게 안 웃더니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사진에서 멈추셨습니다. 남편과 한지영이 병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가까이 가져가 자세히 보셨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시고 간판을 읽으셨습니다. 이 병원. 여기가.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병원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병원 암센터잖아. 어머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간판을 가리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암센터. 여기. 저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암센터. 김정혜 씨가 말한 그곳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암센터? 엄마, 이거 무슨 의미예요? 한지영이 아픈 건가요?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치셨습니다. 특이사항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선아, 혹시 우진이가 요즘 많이 마른 것 같지 않았어?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남편이 최근 몇 달 사이 확실히 말랐습니다. 얼굴도 조금 핏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턱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살 빠진 것 같은데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리고 요즘 운동하니까 빠지기도 하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주말마다 조깅을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운동하면 살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 저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 남편이 바람 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살 빠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미선아, 엄마 생각엔. 어머니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잠시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도 사진 봤잖아요. 보고서도 읽었잖아요. 저렇게 다정하게 다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는데 호텔도 가는데 이게 바람 아니면 뭐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엄마까지 남편 편을 드시는 걸까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알아, 미선아. 엄마도 다 봤어. 근데 어머니가 다시 병원 사진을 보셨습니다. 암센터라는 게 걸려. 젊은 사람들이 암센터에 정기적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 혹시 그 여자가 아픈 건 아닐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지영이 아프다. 그럼 남편이 아픈 여자를 돌보고 있다는 건가? 하지만 아니에요, 엄마. 그래도 바람은 바람이잖아요. 아픈 여자라고 해서 바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엄마 말은 혹시 바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야. 우진이가 그 여자를 돌보고 있는 건 아닐까? 왜요? 무슨 이유로요? 회사 동료라고 해서 암 환자를 저렇게까지 돌봐요? 매주 병원 데려다 주고 100만 원씩 주고 밥도 해주고.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야.
한 번만 더. 병원에 가는 날을 알아내서 따라가 봐.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 그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야. 엄마, 저 이미 충분히 봤어요. 더 볼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아.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엄마 말 들어.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한 번 이혼하면 되돌릴 수 없어. 그러니까 확실히 하고 결정해. 응? 어머니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암센터. 매주 화요일. 정기적인 방문. 왜 암센터를 갔을까? 혹시 남편이 아픈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이 아프면 제게 말했을 거예요.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한지영이 아픈 거겠지. 하지만 그게 뭐 어떻다는 건가요? 아픈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바람은 바람이에요.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약자를 이용하는 거니까.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진짜 왜 병원에 가는 걸까? 김정혜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지영이 병원 가는 요일이 언제라고 했죠? 화요일 오전이요. 매주 화요일 10시쯤 병원 도착해요. 거의 빠지지 않고 가더라고요.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요. 남편도 같이 가나요? 70% 정도는 같이 가요. 휴가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은 한지영 씨 혼자 가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화요일, 4일 후였습니다. 그날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볼 거예요. 그래, 엄마도 같이 갈게. 엄마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제가 혼자 가도 돼요. 아니야, 엄마가 같이 가야겠어. 엄마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너 혼자 가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잖아. 엄마가 같이 가서 냉정하게 판단해 줄게.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 혼자 가면 현장에서 남편한테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확인만 하고 와야 합니다. 알겠어요, 엄마. 같이 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남편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밥 먹고 TV 보고 잠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다녀왔습니다 할 수 있지?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내일 휴가야라고 말했습니다. 왜? 어디 갈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병원 좀 가려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병원? 내일? 화요일? 무슨 병원?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건강검진. 회사에서 받으라고 해서.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인데 또 받을 리 없습니다. 남편은 내일 한지영이랑 병원 가는 겁니다. 암센터에. 그래, 잘 받고 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화요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엄마. 미선아, 긴장하지 마. 오늘은 확인만 하는 거야. 싸우거나 소리 지르면 안 돼.
알았지? 네, 알았어요. 함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 입구역으로 갔습니다. 병원은 역에서 10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11월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본관 건물만 10층이 넘었습니다. 입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커피숍이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병원 입구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0분. 10시쯤 온다고 했으니 곧 나타날 겁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0시.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10시 10분쯤 한지영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보다 훨씬 말라 보였습니다. 빨간색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몸이 앙상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가발 같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경계선이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진 게 분명했습니다. 한지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서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병원 입구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 제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응, 많이 아파 보이네.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지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한지영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희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층수 표시를 봤습니다. 5층에서 멈췄습니다. 저희도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암센터 병동 종양내과 외래진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지영이 보였습니다. 501호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패를 봤습니다. 입원실. 한지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복도 끝 대기실로 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501호실 문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회사복이 아니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상복이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 배, 귤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501호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수십 번 와본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왔습니다. 병원에, 암센터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자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들어갔으니 남편은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인 게 분명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과 한지영이 함께 나왔습니다. 한지영은 여전히 힘없어 보였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팔로 허리를 감싸듯 받쳐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의사실 쪽으로 갔습니다. 종양내과 교수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의사실 바로 옆 복도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항암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원하셔야 합니다. 3차 항암이라 좀 힘드실 거예요. 1, 2차보다 부작용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의사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성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견뎠는데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환자분 의지는 높으신데 몸 상태가 좀 걱정됩니다. 체중이 많이 줄었어요. 10kg 가까이.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항암 치료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잘 챙겨 먹이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밥도 직접 해드리고 있어요. 단백질 위주로. 보호자분이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염 관리.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작은 감기도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봤습니다.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항암 치료? 3차? 환자? 체중 10kg 감소? 면역력 저하? 한지영이 환자였습니다. 암 환자. 그것도 3차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급히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남편과 한지영이 의사실에서 나왔습니다. 한지영은 더 힘없어 보였습니다. 의사와 나눈 대화가 충격이었나 봅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더 꽉 안아주듯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1, 2차도 견뎠잖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한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포기하면 안 돼. 네. 두 사람은 다시 501호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람, 불륜?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암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3차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암 환자를 매주 병원에 데려다 주고 과일도 사다 주고 밥도 해주고. 미선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제 손이 차가운 건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나가자. 여기서는 얘기 못해.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부축해 주셨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일단 집에 가자. 우진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미선아, 진정해. 천천히 마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한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픈 사람 돌보고 있었는데 저는 바람핀다고 생각하고 탐정까지 고용하고 내 잘못이 아니야. 우진이가 말을 안 했잖아. 숨겼잖아. 내가 오해할 만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근데 왜요? 왜 숨긴 거예요? 한지영이 누구길래? 왜 남편이 저한테도 말 안 하고 몰래 돌보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우진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어. 오늘 저녁에 집에서 기다리자. 퇴근하면 다 물어보자.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다 마셨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탐정 보고서에 있던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한지영이 손잡고 걷던 사진, 식당에서 마주보고 웃던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게 바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거였던 건가요? 남편이 준 돈도 생활비가 아니라 병원비를 도와준 건가요? 호텔도. 아니, 호텔은 뭐죠? 그건 또 무슨 의미예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정확히. 엄마 집에 가요. 우진이 기다려야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도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가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만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저는 그 옆 의자에. 미선아, 너무 흥분하면 안 돼. 우진이 얘기 차근차근 들어야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차분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남편을 의심했는데, 탐정까지 고용했는데,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1시, 2시, 3시, 4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오후 5시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저녁 준비 안 해? 오늘은 하기 싫어요. 배달시킬게요. 그래. 그게 낫겠다. 어머니도 이해하셨습니다. 저녁 6시.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왜 와 계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얘기 좀 하려고. 오늘 저녁은 치킨 시킬게. 좋아. 수아가 좋아했습니다. 치킨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먹었습니다. 저는 한 조각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조금만 드셨습니다. 저녁 7시, 8시, 9시. 남편이 안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10시쯤 들어갈게. 또 한지영이랑 있는 거겠죠. 병원 끝나고 저녁 먹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10시가 넘겠죠. 9시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엄마랑 외할머니 얘기해야 하니까 먼저 자. 무슨 얘기? 수아가 물었습니다. 어른 얘기야. 자. 알았어. 아이들 방불을 껐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저와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님? 왜 이 시간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진아, 앉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희 맞은편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 간판, 5층 복도, 501호 실문, 그리고 남편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가는 뒷모습.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줘요? 당신이 누구를 만나는지, 왜 거짓말했는지, 한지영이 누군지 전부 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어머니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진실을 말해. 우리 다 들을 준비되어 있어. 남편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지영은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영은 내 여동생이야.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 남편한테 여동생이 있었다고.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결혼 전에 물어봤을 때 저는 외동이에요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외동이잖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여동생이 있었어. 한지영. 11살 어렸지. 있었다고. 지금은?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여동생이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여동생이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남편이 21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답니다. 남편 아버지는 남편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답니다. 심장마비였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어머니는 7년 동안 혼자 남편을 키우셨답니다. 힘들었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며 남편 학비를 댔답니다. 대학은 못 보냈답니다. 돈이 없어서.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답니다. 남편이 21살 때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셨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이름은 한철수. 남편보다 5살 많았답니다. 한철수 씨한테 딸이 있었답니다. 10살. 이름은 한지영. 생모는 지영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한철수 씨는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답니다. 남편 어머니와 한철수 씨가 재혼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지영이는 남매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붓남매였지만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어린 여동생이 생긴 거잖아. 근데 지영이가 참 착한 아이였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매처럼 가까워졌답니다. 남편이 지영이를 많이 챙겼답니다. 학교 숙제도 도와주고 용돈도 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진짜 오빠 같았답니다. 지영이도 남편을 따랐답니다. 오빠라고 부르며 잘 따랐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으면 남편한테 먼저 얘기했답니다. 친구 문제도 공부 고민도. 그렇게 7년을 함께 살았어. 지영이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2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췌장암이었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셨어. 지영이 잘 챙겨달라고. 그 애는 이제 너밖에 없다고. 꼭 지켜달라고.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약속했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영이 잘 돌볼게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으셨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1년 후 더 큰 비극이 왔습니다. 한철수 씨가 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떨어졌답니다. 안전장치가 풀렸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지영이는 17살이었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갑자기 고아가 된 거죠. 친척도 없었답니다. 한철수 씨 쪽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남편 어머니 쪽 친척들은 재혼 이후 거의 연락하지 않았답니다. 지영이가 나한테 왔어. 울면서. 오빠 나 어떻게 해? 그렇게 물었어.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지영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남매는 아니었지만 정으로는 남매였으니까요. 어머니한테 약속도 했으니까요. 나도 그때 형편이 어려웠어. 갓 취직한 신입사원이었고 월급도 200만 원 남짓이었어. 자취방 월세 내고 내 생활비 쓰고 지영이 생활비까지 대려니 정말 빠듯했어. 남편은 최대한 아껴 썼답니다. 점심은 굶거나 라면으로 때웠답니다. 옷도 안 사고 술도 안 마시고 오락도 안 했답니다. 번 돈을 모두 지영이한테 보냈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영이를 대학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등록금이 학기당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대학 포기했어. 자기가 먼저 말했어. 오빠 나 대학 안 갈게. 취직할게. 나한테 부담 주기 싫었던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그게 평생 미안했답니다. 자기가 더 잘했으면 지영이가 대학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한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았답니다. 지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답니다. 인테리어 회사 사무실 보조로 시작했답니다. 월급 12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지영이는 열심히 일했답니다. 지영이가 독립하겠다고 했어. 자기가 이제 성인이니까 혼자 살겠다고. 나한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렸지만 지영이 고집이 셌답니다. 결국 지영이는 고시원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지영이한테 매달 조금씩 돈을 보냈어. 30만 원, 50만 원.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지영이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내가 억지로 보냈어. 남편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열심히 일했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격증도 땄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팀장까지 승진했답니다. 월급도 올랐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지영이가 자랑스러웠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동생이. 대학도 못 갔는데 스스로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승진하고. 그래서 결혼할 때 나는 지영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미선아, 너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물어봤잖아. 오빠는 형제자매 있어요? 라고. 나는 외동이에요 라고 대답했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 법적으로는 외동이 맞거든. 지영이랑 나는 법적 남매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있어. 무슨 말? 너 이렇게 말했어. 외동이라 좋다. 시댁 식구 챙길 일이 없어서. 시누이나 시동생 있으면 신경 쓸 일도 많고 명절 때도 복잡하고.
그렇게 말했잖아. 저는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친구 중에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명절 때마다 싸우고 돈 문제로 갈등하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외동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지영이 얘기를 하지 못했어. 말하면 내가 싫어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외동이라고 한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요. 15년 동안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 근데 타이밍을 놓쳤어. 결혼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았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라고 할 것 같았고. 그래서 계속 숨긴 거예요? 네.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아, 그럼 지영이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혼자 잘 살았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승진도 하고. 나는 가끔 만나서 밥 사주고 명절 때 용돈 주고. 그렇게 지냈어요. 지영이는 우진이가 결혼한 거 알았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알았어요. 결혼식에는 못 왔지만 나중에 따로 만나서 결혼했다고 얘기했어. 지영이가 축하해줬어. 오빠 행복하게 살아. 나는 괜찮아라고 말했어. 남편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났어. 나는 가끔 지영이 만나서 밥 사주고 돈도 조금씩 보내주고. 지영이는 잘 지내고 있었어. 일도 잘하고 친구들도 있고. 근데 올해 봄에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 5월 초쯤이었어. 오빠, 나 병원 갔는데. 지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왜? 어디 아파? 남편이 걱정했답니다. 검사 받았는데 췌장암이래요. 3기래요.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답니다. 췌장암? 어머니가 돌아가신 병이었습니다. 그것도 3기? 오빠, 나 어떡해요? 무서워요. 지영이가 울고 있었답니다. 지영아, 괜찮아. 치료하면 돼. 내가 옆에 있을게. 남편이 말했답니다. 그날부터 남편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지영이를 돌보러 갔습니다. 야근한다고 거짓말했어. 미안해.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 지영이한테는 나밖에 없었으니까. 지영이가 아프다는 건 언제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6개월 전이요. 5월 초에 진단받고 5월 말부터 항암 치료 시작했어요. 1차, 2차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암이 계속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3차 항암을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뭐래요? 치료 가능해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래요. 길어야 6개월. 췌장암은 치료가 어렵대요. 특히 3기는 6개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9살. 한창 살 나이인데 6개월밖에 못 산다니. 지영이한테는 가족이 나밖에 없어요. 제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봐요. 병원비도 생활비도 다 제가 대야 해요.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매일 지영이 돌본 거예요. 병원 데려다 주고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지영이가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너무 약해서. 매달 50만 원 송금한 것도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생활비예요. 지영이가 일을 못하니까 월급이 안 나와요. 병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 보내드리고 병원비도 제가 내고 있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들어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항암 치료비, 약값, 검사비 다 합치면.
건강보험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많아요. 그럼 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출 받았어요. 2천만 원. 그것도 이제 다 썼어요. 다음 달부터는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니. 2천만 원 대출까지 받으면서 그걸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왜 말 안 했어요? 저한테, 어머니한테 같이 도와줄 수 있었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무릎도 아프시고 혈압도 높으시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선아, 너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데 더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15년 동안 숨긴 여동생 얘기를 이제 와서 하면 너 배신감 느낄 것 같았어. 그래도 말했어야죠.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계셨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여동생이 있다는 걸 숨겼다. 그건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영이가 아프다는 걸 알고 혼자 돌봐왔다. 그것도 6개월 동안 2천만 원 대출까지 받으면서 미안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당신이 바람 피운 줄 알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15년 동안 숨긴 게 잘못이야. 내가 오해할 만했어. 밤마다 나가고 돈도 보내고 전화도 숨기고 바람 피우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어머니가 남편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진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가족인데. 지영이가 아프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도 도왔을 텐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15년 동안 숨긴 여동생 얘기를 이제 와서 꺼낸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작년에 무릎 수술하셨고 혈압약도 드시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 2천만 원 대출까지 받았다며? 그 이자는 어떻게 갚고 있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요. 이자만요. 원금은 아직 못 갚고 있어요.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이 녀석아,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니? 나한테, 미선이한테 말했으면 같이 방법을 찾았을 텐데. 지영이 지금 상태가 어떤데?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체중이 10kg 넘게 빠졌어요. 원래 55kg이었는데 지금은 43kg밖에 안 나가요. 키가 165cm인데 43kg. 제가 중학생 때 몸무게였습니다. 성인 여성이 그 정도면 정말 말랐다는 겁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해요. 조금만 걸으면 숨차하고 계단은 혼자 못 올라가요. 제가 부축해야 해요. 남편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식사는 해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거의 못 먹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입맛이 없대요. 토하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죽 끓여서 조금씩 먹이고 있어요. 영양제도 먹이고. 남편이 매일 지영이한테 죽을 끓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 가발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 빠졌어요. 항암 치료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영이가 많이 울었어요. 거울 보면서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9살 여자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제 딸 수아도 머리카락을 엄청 신경 쓰는데. 그래서 가발 사줬어요. 백화점에서 80만 원짜리 비싼 거 샀어요. 지영이가 좀이라도 기분 나아지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80만 원. 탐정 보고서에 나온 백화점 결제 내역이 그거였습니다. 여자 옷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가발이었습니다. 다른 선물도요? 보고서에 보니까 백화점에서 여러 번 결제했던데. 제가 물었습니다. 옷이요. 지영이가 너무 말라서 기존 옷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 옷 사줬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지영이가 항암 치료받으면서 피부가 많이 상했거든요. 보습 크림이랑 그런 거 사줬어요. 모든 게 지영이를 위한 거였습니다.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 준 선물이 아니라 아픈 동생을 위로하기 위한 선물. 그동안 지영이 혼자 살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논현동 빌라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원래는 월세인데 병원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월세도 대신 내주고 있어요. 한 달에 얼마예요? 50만 원이요. 관리비 포함하면 60만 원 정도. 남편이 지영이 생활비 50만 원, 월세 60만 원, 병원비 300만 원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남편 월급이 350만 원인데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대출 받은 2천만 원으로 버틴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적금도 깼어요. 500만 원 있었는데 그것도 다 썼어요. 남편이 고백했습니다. 적금까지. 남편이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을 겁니다. 그걸 다 지영이한테 쓴 겁니다. 그럼 이제는요? 돈이 다 떨어졌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드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3차 항암 치료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카드 대출까지? 이자가 얼마인데?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영이 치료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고 있었다니. 내일 지영이 만나러 가도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15년 동안 숨긴 여동생인데.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당신이 숨긴 건 분명 잘못이에요. 하지만 지영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아픈 사람이고 가족이잖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제대로 돌봐야죠.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받아줄 줄 몰랐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가족인데.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숨기지 마요. 뭐든지 같이 얘기해요. 알았죠? 응.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일 같이 갈게. 지영이한테 인사해야지. 우리 며느리 동서잖아. 어머님. 남편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지영이도 우리 가족이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돌보자. 혼자 하지 말고.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이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돌봐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은 처음으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어릴 때 어떻게 지냈는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무너졌는지. 지영이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을 때 나는 어머니 생각이 났어. 어머니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 6개월 만에. 지영이도 같은 병이라니. 너무 무서웠어. 남편이 고백했습니다. 지영이한테는 나밖에 없어. 친구들도 있지만 가족은 나뿐이야.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줘?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이제는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도 있고 엄마도 있고. 미선아. 남편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지영이가 아프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모든 게 섞여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선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받아줘서. 당신도 고생했어요. 혼자 다 짊어지고. 이제는 같이 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과 진심으로 대화한 것 같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직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영이를 먼저 만나보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501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지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앙상한 몸, 가발을 벗은 머리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29살 같지 않았습니다. 40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착해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오빠. 지영이가 남편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세요? 지영아, 내 아내 미선이야. 그리고 장모님이시고. 남편이 소개했습니다.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미 창백했으니 더 하얘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 왜 말했어요?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요. 언니한테 피해주지 말자고 했잖아요. 지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영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뼈가 만져졌습니다. 피부도 거칠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오빠가 너 돌보는 걸 오해했어.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어. 탐정까지 고용해서 조사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지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제가 오빠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언니 가정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제가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짐이야? 가족인데. 당신은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가 다가오셔서 지영이 다른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지영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같이 이겨내자. 응? 혼자 아니야. 우리가 다 있어. 어머니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지영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작은 몸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혼자인 줄만 알았어요. 오빠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족이 생기다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그러다 암 진단받고 혼자 항암 치료받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사람이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기쁜 눈물이에요. 지영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복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저희는 지영이 침대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영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남편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대학 못 간 것도 후회 없다고 오빠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진짜 오빠였어요. 친오빠보다 더 잘해줬어요. 용돈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고민도 들어주시고. 지영이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도 내가 있어서 좋았어. 외동으로 자라서 외로웠는데 동생 생겨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지영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지영이는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죽 반 그릇 정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런 기분이구나. 지영이가 자주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